네. 그리고 온라인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AI 융합교육 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을 했고요. 관련해서 성과물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 관련해서 1대1 문의를 통한 상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서 포럼과 정기회의에 또 관련 사업 영상들을 채널에 탑재해서 정보를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티를 공간 구축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융합교육 전공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가천대학교 전성미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과의 소통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1주차는 12월 28일에 인공지능이 보이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주제, 그리고 인공지능 인문학에서 얘를 바라본다라는 주제로 교수님과의 학술 워크숍이 이루어졌고요. 2023년 4월 27일에는 서울교대 조재천 교수님 외에 많은 교수님 참여를 해서 초고대 AI 시대의 교육의 방향, AI 확산의 시대, 바람직한 AI와 속죄 교육에 대한 주제로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 동향 자료집도 저희가 발간을 했는데 관련해서 주제로는 AI 융합 교육을 위한 환경 문제 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그리고 IoT를 활용한 실과 소프트웨어 수업 방안 탐색, 인공신경망 교육에서의 초동 언플러그 활동 개발 탐색 또는 AI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교과 융합 스마트 기부 수업 설계, 그리고 초동 인공지능 교육, 데이터 편향 교육 프로그램 설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자료집을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통 과목 및 교재 개발 부분입니다. AI 융합교육대학원의 공통 과목인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교육 내용 방법 혁신을 주도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센터 주관의 공통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을 통해서 AI 융합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점 교류를 위해서 교류 희망을 하는 학교, 교류 희망을 하지 않는 학교의 어떤 수혜를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활성화 연구를 위한 국내외 AI 융합 교육 사례 수집 및 분석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AI 융합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연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수요 조사 및 분석 자료를 관련해서 했고 전반적으로 AI 융합교육 전공 이수의 만족도 점수가 4.67,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4.25, 학습 지원 및 학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4.2, 그래서 평균 4.38의 만족도 점수를 저희가 현장 반응을 통해서 조사 결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시와 진호를 위해서 번역별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관련한 AI 융합교육 교육과정 자료집을 개발하고 공유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육 꿀팁 멘토링 교원 연수를 해서 전국 초중등교사 400명 내외를 목표로 멘토와 멘티가 팀을 구성해서 연수 운영 위해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관련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연수 운영에 대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산을 위한 우수 사례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이번에는 아마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돼서 그런지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례집이 공모전이 개최가 돼서 센터 점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확산을 위한 AI 융합교육 우수 사례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고 카드 뉴스 제작이나 그리고 AI 융합 사례집을 통해서 배포를 관련 사항들을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육 현장 확산을 위한 융합교육 홍보단을 운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AI 융합교육 콘텐츠 설계 및 개발 과정들을 어,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나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교 1담임 컨설팅 운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AI 융합교육 대학원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정보 공유 및 운영 과정 및 결과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짧게 아마 오늘 뭐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향후 활용되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생각하기에는 AI 융합교육 컨소시엄 운영을 지속하고 AI 융합교육 전공 운영 활용 및 지원 그리고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순환 체제를 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로는 AI 융합교육 확산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AI 융합교육 과정 운영과 AI 융합교육의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오늘 시간 좀 짧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시간이 좀 제한된 시간에 또 온라인에 많은 분들도 접속해 있기 때문에 대면에도 지금 한 2분 가량이 와 계시지만 온라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센터에 또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영건 센터장님의 사업 소개가 있었습니다. 네, 사업 성과 발표회, 네,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교대 심승기 교수님의 저희 센터의 연구 과제인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십니까?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교육대학교 심승기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그 중장기 로드맵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성과 분석 및 한계 점검을 위한 AI 융합교육 전문과정 연구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 그리고 저희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8월 달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의 추진 상황과 또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요구, 그리고 또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의 운영에 따라 요청이 되는 여러 가지 수업 내용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개선 방향, 그리고 내실화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운영 효과를 제고하고 또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큰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실태 조사와 현황 분석이 있겠고, 두 번째는 교육 요구와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 그리고 현장 사례 분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계 점검 그리고 또 개선점 도출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A와 B가 이제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 있겠고, 어, 오늘 이제 중간 보고 이후에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한계 점검과 또 개선점 도출하는 데까지도 연결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융합 AI 융합교육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원을 대상으로 졸업생과 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학생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물론 전수조사를 안내를 했고 이제 응답한 분들의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고, 졸업생들은 학교마다 대표 선생님을 통해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졸업생의 응답은 총 10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재학생은 총 500, 약 600명 가량의 응답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설문에 대한 문항이 많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표와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이 요약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이제 반응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만족하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제 교과목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교육과정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현장 연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약간 이제 그 분포가 약간 오른쪽 끝에 있던 것이 약간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전에 기대했던 교육과정과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장성의 이제 연계성에 대한 응답들이 조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들을 물었을 때 현장과 연계성을 또 같이 응답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AI 융합교육대학원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호하는 어떤 체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였는데, 이론이나 실습, 현장 중심 어느 하나에 치우친 것보다는 이론과 원리, 그리고 실습과 또 현장 연계한 혼합형의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원리, 그리고 실습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과 연계한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만족도도 살펴보았는데 졸업생이나 재학생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결과가 있었고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졸업생들은 실험 실습과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실험 실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런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고 있는 융합대학원 이제 운영 형태를 보았을 때 졸업생이나 재학생 모두 이제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합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졸업생, 재학생 모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운영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원격과 집합, 혼합형, 하이브리드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강의 목적에 대한 평가 여부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적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선호하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학생들은 참여도 평가와 시험과 과제 평가에 대해서 다소 높게 나타난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예, 설문 결과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학사 운영, 다녔을 때의 학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졸업생들은 이제 야간제가 많았고, 재학생들은 현재 이제 계절제가, 아마 이게 응답한 데이터 편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선호하는 형태에 대해서 졸업생은 야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재학생들은 계절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강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실습 환경에 대한 만족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습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떤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지를 물어보았는데, 이제 그런 응답에 대해서 이제 교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었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습 장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타난 그런 결과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원 시설에 대한 편의와 그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도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이나 학습 시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행정 업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신속성이나 편리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융합대학원을 운영하는 그 행정 시스템에 대한 학생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지원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역량 개발의 기회 제공에 대해서도 높은 결과를 나타났고, 연구 참여에 대해서도,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들도 과업이 있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학비는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비 만족도에 대해서는 앞서 응답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고른 응답이 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려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후에 조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희망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학금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조금 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학교 행사에서 대학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교육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의 의견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이후에 졸업생들이 역량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응답들이 이제 5번, 그러니까 매우 만족하는 것의 의견이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과 만족함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졸업생들의 졸업 후 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졸업생들의 의견이 다소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입학 전에 기대했던 우리가 대학원을 통해서 기르기를 원했던 AI 교육 역량에 대해서는 이제 융합 교육에 대한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입학한 이후에 신장이 된 교육 역량에 대해서 AI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게 신장되었다라는 것을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도 융합에 대한 응답이 있지만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많이 신장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원을 통해서 AI 교육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 효과성을 이제 설문 대상자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제 효과성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좀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AI 교육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융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졸업생과 재학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AI 교육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러졌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이것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학원에서 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AI 교육 역량이 길러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가를 물어보았을 때 그런 이제 현장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관심 분야를 물어보았을 때 졸업생들은 이 융합교육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학생도 융합교육 이어서 프로그래밍,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분야를 물어보았을 때 이제 융합교육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졸업생과 재학생들 모두 응답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과 또 이제 현재 맡고 있는 교육 활동과 업무에 대해서도 설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에 내가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교육 활동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거점학교, 선도학교, 시범학교 그리고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응답을 가장 높게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공통된 경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 대학원을 통해서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기대하는 활동에 대해서 강사라든지 컨텐츠 개발이나 집필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갖고 우리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같은 경향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이제 외부 기관, 이제 학교나 대학이나 교육청 그 이외에 외부 기관에서 활동하기를 어떤 부분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강사 활동이라든지 또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 이 우리 대학원에서 길러진 어떤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 연결해서 어떤 교육 활동이나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는데 관련된 업무 부장을 하거나 또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활동과 업무에 대해서는 뭐 없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났지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 활동이나 콘텐츠 개발 이러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서 하는 역할들, 뭐 없음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강사라든지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대학원 입학 후에 관련한 교육 활동에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대학원에 진학 이후에 좀 중점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연구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강사 활동이라든지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높았습니다. 외부 기관도 마찬가지로 나타났고요.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 맡은 업무가 인공지능과의 어떤 관련성, 그러니까 대학원을 통해서 길러진 역량들이 맡게 된 업무들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많은 응답 비율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로서 활동 기회도 많이 제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고 활동 기회가 좀 두루 제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렇게 좀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업무, 그러니까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한 이후에 학교에서 맡게 된 업무들이 어떤 관련성이나 또 만족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낮은 그런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결과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대체로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이 교육 내용이나 수업에 대한 대학원에서 내용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현장과의 연계성을 좀 더 다루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졸업생과 재학생 설문 모두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 개발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장학금이라든지 졸업 후 활동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AI 교육 역량에 대해서 입학 전에 기대했던 역량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장 기대했다, 이런 설문 응답이 있었고, 그리고 입학한 이후에 길러진 여러 가지 역량들 중에 가장 많이 길러진 것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과 또 원리에 대한 이해를 많이 또 신장시킬 수 있었다, 이런 응답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설문을 받아보았을 때 이 졸업생들이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역량을 길렀는데, 근데 그 길러진 역량을 가지고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다소 부족했다라는 응답들이 설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업무에 대해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좀 활동이라든지 또 전문가 활동으로서의 좀 두루 여러 가지 좀 기회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나타났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양적 설문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서면 인터뷰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 서면 인터뷰 결과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그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그런 활동들을 어, 설계할 때 좀 많이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응답자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또는 융합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 중에 하나가 뭐 초등과 중등 모두 나타나는 의견들인데, 그 학생들의 역량 차이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이 단위 학급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그 수업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이 어떤 목표와 기준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가고요. 결과적으로 저희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전문성 신장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었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또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원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끼리의 교류와 또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쭉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어,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이제 원격으로 대면으로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의 성과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를 물어보았을 때 이론적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 활동이나 또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또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참여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또 교사 연구에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우수 운영 사례를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응답으로는 유사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웃풋도 내고 또 성과도 하고 있고 연구도 진행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 그 인공지능융합대학원의 졸업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길러진 여러 가지 역량들이 뭐 외부 활동을 한다거나 연구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과를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정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학교 급별
특색을 고려를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어떤 체계적인 연계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인력풀 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개선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 인공지능 융합대학원이 이제 벌써 몇 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선도학교라든지 많은 또 연수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이나 관리자 이런 부분들이 또 회의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여러 가지 좀 활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양적 설문과 또 인터뷰했던 결과를 쭉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7월 말인데, 지금 이제 설문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전공 주임 교수님들께 서면과 필요에 따라서는 대면으로 FGI 인터뷰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FGI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잘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인 개선점을 도출하고 8월 말까지의 이 최종 보고서까지도 잘 정리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신승기 교수님께서 저희 그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운영 내실화 과제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 연구, 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연구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졸업생과 재학생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교육의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하여 좋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신승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운영 내실화 과제 중에서 2-4번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표는 각 학교의 우수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발표는 약 15분 정도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수 교육과정 사례 발표로 진주교육대학교의 박정우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교대 컴퓨터교육과 박정우입니다. 여러분, 화면 공유하고 진주교대 인공지능 교육대학원 운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개하는 순서는 우선 진주교대 인공지능 교육대학원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과목 소개, 그리고 운영 사례 중에서 학술 활동, 그리고 교과목, 그리고 끝으로 저희 이제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이 이제 만 3년이 된 것 같아요. 운영을 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몇 가지 팁을 소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진주교대는 우리나라 최남단 중앙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오는 대학원생은 동쪽에서는 이제 그 김해, 양산, 창원, 그리고 서쪽에서는 산청, 남쪽에서는 거제, 그리고 북쪽에서는 거창까지 해서 평균 100km 이내에 있는 주로 선생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입학생들 수를 보니까 그 첫 해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가 2차년도, 3차년도에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최근에 다시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첫 해, 둘째 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측면도 있고,
1차년, 2차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하면서 그 수요하고 공급이 맞춰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공 목표는 기초 소양, 이용 복합, 창의적 문제 해결 위한 교육 역량 함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고요. 운영 목적 그리고 운영 방향은 교육대학원 선생님들의 90%가 현직 교사고 10% 정도는 일반 그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있는 방과후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기초 과목, 심화 과정, 그리고 교과 연계, 그리고 끝으로 현장 연계로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공 교육과정 필수 학점은 27학점이고 대체과정 6학점, 33학점 공통적으로 이수하고요. 현재 29개 교과목을 학생들이 필수 선택 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게끔 지금 편제해 놓았습니다. 교수진은 저희 이제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 5분하고 그리고 이제 실과, 수학과 그리고 이제 교과 관련해서 교수님 총 12분이 학기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변동은 있지만 그 12분의 교수님이 중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교과목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기초적인 소양을 줄 수 있는 교과목으로 인공지능과 미래교육, AI 이해를 위한 기초 수학, 기초 프로그래밍, AI 교육의 기초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은 기초 교과목을 이수한 상태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교과목으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고급, 그리고 원리 탐구 실습, 그리고 현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목과 연계된 교과목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윤리, 과학, 음악, 그리고 미술, 국어 교과와 연계한 교과목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기초 심화 교과 연계를 이제 다 이수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활용 융합교육과정 교수 설계, 현장 연계, 영재 또는 특수교육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진주교대 인공지능 교육대학원은 기초 교과목, 심화 교과목, 그리고 교과 연계 교과목, 그리고 끝으로 현장 연계, 융합교육 또는 영재 또는 특수교육 관련된 교과목 순으로 단계별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이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 교과목별로 몇 가지 이제 그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교과목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언플러그드 기반 AI 교육 교과목에서는 여기에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공지능, 데이터, 군집화, 의사결정, 여러 가지 알고리즘 등을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대학원생들이 직접 이론을 배우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직접 언플러그로 활동을 해보면서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은 언플러그드 강화학습의 한 예를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AI 교육 그 센터의 자료집에 소개하였으니까 참고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 교과목에는 빅데이터, AI 원리 탐구, 고급 프로그래밍 등이 있는데 AI 원리 탐구에서는 파이썬을 기초로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강의 및 실습 프로젝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강좌 관련된 교과목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빅데이터 모델링 분석에서는 빅데이터 개념부터 해서 빅데이터 실습 논문 발표까지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파이썬 빅데이터 프로젝트 실습, 그리고 초등교사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엔트리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실습, 이렇게 수준별로 강좌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연계 이제 교과목인데요. AI, 윤리, 음악, 미술, 이제 글쓰기, 사회과학, 과학 관련해서 총 6개 인공지능과 교과목 관련된 융합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윤리와 그 미술인데, 윤리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법과 제도, 그리고 일반적인 윤리적인 어떤 철학 안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 그 토론 중심의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미술에서는 AI가 그 미술 조형 관련된 영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알고 직접 활용하고 또 다양한 미술적 체험을 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과목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끝으로 이제 그 현장 연계 융합교육, 그리고 영재 특수 교육 관련된 몇 가지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교육에서는 메이커 교육, 스팀 교육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 연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초등학교 수업의 어떤 설계, 운영, 어떤 실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교과목들이 있고요. 이런 이제 현장 연계 교과목을 이제 그 프로젝트 수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그 학기 교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는 뭐 영재 대상 소프트웨어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등, 또는 소프트웨어 AI 교육 관련된 어떤 자료집 개발 등등의 어떤 현장 연계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2차적으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교대 이제 그 교과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학술 운영 사례에서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학술 활동에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교과목을 운영하다 보면 그 현장 중심에 대한 요구가 조금 이제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한계점 극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이제 교사분들을 초청해서 교과목별로 한 학기에 한 번 1회 이상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원생 자체 이제 학술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체 학술 세미나를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총 2회씩 대면 비대면해서 이렇게 학술 자체 세미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AI에 대한 인식의 제고, 또 학술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생이 발표한 자료들은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학원생 자체적으로 그 해마다 연구회를 운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3년도 자체 5명에서 한 6명 사이에 그 대학원생들이 소규모로 연구회를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 발표에도 지금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기회를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원 그 교수님들이 지금 12분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학기별로 정기적인 이제 우리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의사 결정도 있지만, 한 학기 이제 교과목 운영한 후에 각자 약간의 이제 교과목에 대한 어떤 한계점, 운영의 소회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른 교수님들 간의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제 교과목을 이제 소개하고 운영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운영이 실제는 뭐였고, 마지막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더라, 이 정도를 공유하면 서로가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한 과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AI 프로그램 기초에서는 저희 이제 강의가 뭐 운영 방향은 이런 거다. 교과목 소개를 하고 교과목 15주 강의를 1주차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수업 형태는 어떤 것이었다. 그 실제 운영의 실제 노를 배우는 인공지능 플랫폼,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등의 실습은 어떤 걸로 했다. 사실 교수님들끼리 이런 공유가 중요한 게 저희가 3년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교수님들한테 이제 체험 실습을 배웠던 내용들이 또 어떤 교수님들하고 똑같은 내용은 계속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공 교수님들과의 협의체 운영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연계 사례에 대해서 쭉 프로젝트 소개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운영한 다음에 개선점들을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협의체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협의체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이제 말씀드려보면 발표 토론 수업을 추가해서 학생들은 주도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강의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인문사회 관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탐색해보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의 프로그램 AI 수준 차이가 커서 강의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 자료의 준비가 필요하고 창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실제 강의는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실습이었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 실습 내용을 중간에 바꾸기도 했었다. 여러 가지 강의 운영 후에 개선점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운영을 해보니까 대학원생들이 1학기, 2학기, 총 6학기 보면 들어오는 기수들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강좌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상호 간에 어떤 친목, 소통의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 학기 지나고 두 학기가 지났는데 서로 소통 기회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4학기를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 기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 강력한 소통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대학원 차원에서 연구의 조직이나 학술 활동 참여를 권장을 하고 또 대학원생들이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또 졸업한 후에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수님들 개인 연구나 학교 사업에서 꼭 자원으로 활용하면 선생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생과 예비교사와의 어떤 AI 교육의 어떤 중간에 예비교사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경험이라든지 또 예비교사에게 현장에서 줄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서로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주는 것이 대학원 활성화에 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운영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주교육대학교 박정호 교수님께서 우수교육과정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체적 세미나 운영 및 전공 교수 진행 협의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운영 방향 팁까지 공유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우수교육과정에 대한 자료에 대한 공유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번역별 협의회에서 제시된 교수님들께서 안내해 주신 우수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서울교육대학교 구덕혜 교수님께서 우수교육과정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의 구덕혜 교수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교육대학교는 인공지능 융합전공이라는 큰 이름 아래 세 개의 전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어, 과학 융합이 있고요. 인공지능 인문 융합이 있고 인공지능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교육의 전공 주임이고요. 저희 인공지능 교육 전공을 중심으로 저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교과목 개설 현황, 1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해서, 2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우수 사례랄까, 어쨌든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 개설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타대학과 되게 비슷할 텐데요.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여 시대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개설 취지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그 현직 교원들이 인공지능 교육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노력 수업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의 큰 틀을 먼저 말씀드리면 5학기로 구성되고요. 30학점 체제로 운영합니다. 이 전체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구성되는데요. 전공 기초에서 3과목을 듣고요. 전공 선택에서 7과목을 듣습니다. 총 10과목을 들으면 30학점이 되는데요. 이 10과목을 듣고 논문 쓰고 기타 활동을 하고 졸업하는 게 큰 교육과정의 체제입니다. 먼저 1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은 그 학생이 필수하나, 여기 보면 필수 학점이 있는데요. 필수에서 한 과목, 선택에서 한 과목, 이렇게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1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인데요. 1학기에 개설될 때는 1학기생, 3학기생, 5학기생, 이렇게 구성됩니다. 먼저 1학기생은 필수에서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에서는 총 4과목인데요. 4과목에서 2과목당 이렇게 묶어서 하나 정도 개설, 뭐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이 4과목 중에서 태기를 하게 돼서 학생 입장에서는 필수 하나, 선택 하나, 그렇게 수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학기로 넘어가면요. 3학기에서도 형태는 동일합니다. 필수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2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5학기가 되면 택이 5학기에도 동일하게 2개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인공지능 교육 세미나에서 하나, 인공지능 학교 현장 연구에서 하나, 이렇게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교육 세미나에서는 전체 학생이 다 수강하게 해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학생이 다 모여서 같이 졸업과 관련한 준비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연구에서는 모든 지도 교수님이 학생들과 연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5학기에서는 졸업 준비를 좀 그 5학기 수업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문 학점은 이제 PF인데요. 논문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논문으로 졸업하고, 논문 대체 과정으로 졸업하는 학생은 논문 대체 과정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논문으로 많이 졸업하고 있는데요. 논문 대체 과정으로 졸업하는 학생도 이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가 되면 또 필수에서 한 과목, 봤던 거하고 형태는 동일합니다. 2학기에 필수에서 한 과목을 태결하게 됩니다. 태결하게 되고 선택해서 4과목 중 한 과목을 태결하게 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2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겁니다. 나름 학기당 특징들은 있긴 한데요. 여기선 간단히 이렇게 2과목을 택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학기에 가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강좌가 꽤 많은데요. 여기서 택 2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 개설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여력으로 강의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택 2를 해서 4학기 때는 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학기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차로 선택해서 듣는데요. 전체 구조는 학기당 2과목씩 듣는다. 그리고 5학기를 듣기 때문에 30학점, 6학점 곱하기 5 해서 30학점이 기본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이제 논문 PF, 그러니까 논문 택하면 논문으로 졸업하고요. 논문 택하지 않으면 논문 대체 과정으로 졸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첫 번째는 현직 교사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때 현직 교사가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짜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은 아직은 다 초등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중등교사나 기타 다른 분들 입학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현직 교사만 받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현직 교사를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로 데이터 과학 교육,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등 이런 과목들에서 현직 교사가 현직의 그 마이크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습을 해서 데이터 과학을 학교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실습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그 실습한 그 사례를 가지고 캠프 자료를 만들어서 그 캠프 자료로 다른 여러 가지 캠프를 수행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또는 현장에 다른 선생님을 연수할 때 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마이크로, 즉 현장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데이터 사이언스 해서 현장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쓰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요자 반영 교육과정 설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자 반영 교육과정을 설계하는데요.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고요. 영역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원생들께 질문을 합니다. 만족도, 난이도, 수업 방식, 활동 선호도 이렇게 구분해서요. 지난 학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땠는가 이런 거 만족도를 물어보고요. 지난 학기 수업의 난이도, 대면 수업 방식, 비대면 수업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개인 연구 및 논문 작성에 대한 선호도,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선호도 이런 등등을 그 학생들에게 매 학기 설문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직은 학생들 반응은 좀 좋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다소 당황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의외로 비대면 수업 방식을 좀 선호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는 전면으로 이제 대면 수업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대면으로는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비대면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있다는 게 저희가 좀 당황하면서 놀라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진주교대 교수님께서 그 소통을 1, 2학기 때 함으로써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소통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들어온 대학원생들은 이렇게 대면식 소통, 즉 이렇게 회식 자리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그 전에 코로나 때 들어와서 팬데믹 시절에 이렇게 수업을 듣던 학생들하고 살짝 다르다는 게 요즘에 느끼고 저도 이 학생들과 그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동의하는 거는 학생이 입학했을 때 1, 2학기 이내에 소통도 좀 해주게 하고,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끼리도 좀 대화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학술 활동을 좀 1, 2학기 때 안내를 하지 않으면 학생이 3, 4학기에 가서 조금 힘들어하는, 논문 주제 잡고 가는데 어려워하는 그런 점이 있음을 느낍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교대에서는 그 참여교수 워크숍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입학 학생 수가 총 60명이고 전체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참여하는 교수님 숫자는 2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서울교대에서 20분이 넘는다는 얘기는 서울교대 전체 교수의 상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인데요. 5분의 1 이상의 교수님이 인공지능 융합 전공에 참여하고 있어서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이 교수님들의 워크숍을 운영하는데요. 모든 교수님들이 한 편씩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컴퓨터과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일반 각 교과 교수님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도 다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 발표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받아서 지금 이런 건데요. 원고를 받아서 발표 자료를 제작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이 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수님들 스스로 인공지능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제고하고 다른 교수님과 함께 그 역량에 대한 시너지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학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들 시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거에 대해서 새 전공 주임이 외부 워크숍을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그 서울교대에서는 학술대 자체 학술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모든 재학생인데요. 모든 재학생이라 하면 매년 60명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2년만 모아도 120명이잖아요. 모든 학생을 다 발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을 발표시키는 거에 대해서 초기에 일부 학생들에게 항의 비슷한 거부감도 이렇게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잘 이야기가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 발표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금액이나마 발표에 대한 격려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학원 전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그 자체 내에서도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를 발표하고 또 지도교수와 기타 여러 학문의 교수님들이 지켜봄으로써 조언을 해줘서 그 학생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식순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대에 발표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 학내에서 발표한 자료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묶어놓는 문건에 속하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또 학술대회, 일반적인 학술대회, 학술 행사나 대회로 갖고 와서 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논문인데요. 그냥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그때 발표됐었던 샘플입니다. 이런 그 대학원생들의 학술 활동을 저희 대학원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이 자체 학술 대회 세미나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문건까지 나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학생 연구 모임을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몇 명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는데요. 그룹으로 묶어주기 전에 이제 좀 소통을 해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연구 주제를 나름 정하는데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학생 연구 모임에서 나온 주제들 보면요. 드론 코딩, 데이터 과학, 자율주행 자동차, 창의 피지컬 컴퓨팅 이런 주제들이 나왔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지를 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자료로 대신하고요. 다음은 이 세부적인 주제 방금 전에 설명한 거에 후속적으로 네 가지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와 창의 피지컬 컴퓨팅 이런 주제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른 그 세부적인 것들을 정해서 이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재학생 연구 모임은 뭐 강제는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 결성해서 연구해서 연구 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 차원에서는 이런 연구 보고서 나왔을 때 학생들에게 지원을 어떤 소정의 지원금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은 그때그때 좀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고 여러 학생들의 그룹이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그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뭐 큰 과제적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약간의 원고료 수준으로 주고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책을 쓰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딩 드론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학생들이 연구해서 만든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 과학의 주제별 연구 결과인데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교수 학생이 공동 저자로 책을 발간해서 시중에 책도 냈고요. 또 이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자료로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에 실제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비트 창의 피지컬 컴퓨팅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비트도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인공지능 도구 매뉴얼 개발이라는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 인공지능의 여러 도구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양한 주제, 굉장히 많은 교수님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 중에 일부인데요. 화면에 있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도구를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 보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 또 특히
첨단, 새로 나오는 도구들에 대해서 매뉴얼 한번 작성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설명은 했는데요. 저도 이제 제언을 하면 학술활동이란 부분 때문에 1, 2학기 입학했을 때 초기에 학술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고 학생들끼리도 좀 함께 그에 대한 노력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고 먼저 들어온 학생이 나중에 들어온 대학원생에게 좀 안내하는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기에 인공지능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서울교대 구덕회 교수였습니다. 네. 구덕희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양한 선택 강좌와 수요자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참여 교수진의 워크숍, 자체 학술 대회, 그리고 연구 모임 등 아주 다양한 누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인교육대학교의 안성훈 교수님께서 우수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음, 안녕하세요. 경인교대 안성훈입니다.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말씀 잘 들립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AI 교육 전공의 안성훈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AI 교육 전공하고 AI 융합교육 전공 두 개의 전공이 요 AI 융합 전공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AI 교육 전공 요 분야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교육과정을 그동안에 한 이제 5, 6학기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운영했던 사례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AI 교육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 내에 두 개의 교육 전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중점을 더 가지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교육 전공의 어떤 특성, 특징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도 AI의 어떤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융합 전공과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AI 이쪽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이것을 기본 전제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AI의 발전 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AI가 지향하는 공학적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할 때 AI 교육 전공과 AI 융합 교육 전공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학원에. 두 개의 전공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어떤 공학적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해서 거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탐색하는 전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AI 교육 전공의 어떤 특징에 비춰서 저희는 이와 같이 4개의 형태의 전공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AI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탐구한다.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서 AI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AI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문제를 연구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의 공학적인, 내용학적인 측면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원리와 어떤 탐구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연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어떤 교육적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저희 전공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를 기반으로 학문 간의 융합을 도출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 정보교육, 컴퓨터 교육 외에 다른 교과, 뭐 미술,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교과에서도 어떻게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융합적 학문적인 문제를 탐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 대학의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이제 기초 공통과 선택과 현장 교육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 기초 공통 같은 경우에는 이론, 방법, 실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교육과정을 편제하고 있습니다. 이론에는 컴퓨팅 개론, AI 시대의 미래 교육, 인공지능 교육의 이해 이렇게 3과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AI 프로그래밍 기초, 데이터 과학과 AI 교육, 언플러그드 기반의 AI 교육 이렇게 3개의 과목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초 공통의 실제 영역에는 머신러닝의 교육적 활용, AI 알고리즘의 이해, AI 기반 어플리케이션 설계 이렇게 3과목이 각각 3과목씩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이 좀 더 다양한데요. 교육, 컴퓨터 과학, AI, 컴퓨터 교육, 수학, 과학, 인문, 사회, 예술과 연계하는 형태로 6개의 하위 영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는 AI와 교육평가, AI 교수학습 과정, AI 융합 교과 연계 설계, AI 창의 영재 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과학에는 빅데이터와 AI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영역에는 딥러닝과 문제 해결, AI와 추론적 사고,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는 AI와 컴퓨팅 사고력 개발, AI 교육 플랫폼의 이해, AI와 피지컬 컴퓨팅, AI 메이크 코딩 이렇게 네 개의 네 과목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융합 교과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패턴과 문제 해결, 수학 사고와 수학적 사고와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예측, AI와 진로 의사 결정, AI와 창의 탐구 이렇게 5개 과목이 편제되어 있고 인문사회 예술에는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미디어 아트 융합 원투, 미디어와 알고리즘, 현대 인공지능 윤리 연구, 인공지능 법제의 이해와 응용 이렇게 해서 5개 과목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연구로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 설계, 현장 연구 PBL 프로젝트, AI 융합 교과 연계 실제, 클라우드 협업 수업의 실제, AI 교육 콜라보레이션, 산학 연계 에듀테크 세미나 이렇게 6개의 과목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선택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공주임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전공주임을 했을 때 재작년에 이제 AI 교육에 관련된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입학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수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이 있던 것은 학생들 간에, 대학원생들 간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 특히 초등 출신의 대학원생들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기초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그런데 반해서 중등 선생님들은, 중등의 대학원생들은 특히 정보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상당히 많은 지식들, 기본적인 선행학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편차가 좀 상당히 컸다는 점.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학생 그룹에게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AI의 내용들을 너무 심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초등 출신의 선생님들 또 정보 전공이 아닌 선생님들의 대학원생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진행하기 어려운 반면에 또 내용을 너무 기초적으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중등 정보 전공 선생님들이 또 내용이 너무 쉬워서 흥미를 잃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른 대학원처럼 그러면 공통 필수 과목을 두고 그 필수 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한 이후에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방안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의견을 재수렴해 봤을 때 학생들 대부분 90% 이상이 필수 과목 선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차근차근히 배워야 될 내용,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들을 단계적으로 쌓아가면서 전공 공부를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학생들의 의견은 완전히 좀 다르게 제시가 돼서 저희는 좀 완전히 100% 선택 중심 형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그 대학에서 AI 교육 전공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이 아니라
경인교육대학교 전문교육대학원에서는 모든 전공들이 선택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전공을 선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칙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교육청과 그 내용들을 협의해서 학교에 학생들 위탁 교육을 할 때 그 내용들을 반영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을 필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원하지 않아서 그냥 다른 전공들과 마찬가지로 100% 선택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 간의 어떤 그 동기 유발, 흥미 유발 같은 거는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에 들어왔을 때, 수업에 들어왔을 때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상당히 많았고, 강제 필수 사항으로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맡았던 과목에 대해서 학습자 주도 평가를 적용한 내용입니다. 학습자 주도 평가는 평가를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줌으로 인해서 학습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들 간의 어떤 소통의 계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학습자 주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요. 그런 연구들에 의하면은 이 부분들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을 굉장히 높여줬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에 우리가 평가라고 한다면 교수자가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실행하는 방법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대학원에서 혹은 학부 강의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수행하는 강의 시간은 거의 90% 이상이 의미 없는 쉽게 말하면 시간을 그냥 때우는 형태의 형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기 과목, AI와 같은 실기 과목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거나 결과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본인의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제시하거나 발표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다른 학생들이 그런 걸 발표할 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 체제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건지도 교수자와 같이 협의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된 내용에 대해서 교수자도 평가하지만 학생도 평가해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평가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통하고 공유된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재평가하고 하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면은 다른 학생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 수업에 있을 경우에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AI 교수학습 과정이라는 강의에서 제가 학습주도 평가 과정을 진행을 했고 또 학생들에게 과제를 발표시킬 때도 학생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형태의 과제를 제시도 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와 같이 예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나중에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습자 주도 평가한 결과 어, 기존의 교사 중심의 평가보다는 확실히 주의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늘었다라는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일일이 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게 됐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1시간이면 평가가 끝날 시간이었는데 2시간, 3시간 정도 걸려야만이 평가가 끝나고 평가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됨에 따라서 이제 본 수업들이 내용들이 조금 축소해서 운영되는 그런 단점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점들을 좀 보완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교육과정 우수 운영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 교육과정 사례를 발표해 주신 안성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성훈 교수님께서는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선택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우수 교육과정 사례 발표입니다. 마지막 사례 발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김승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네네, 목소리, 잘 예,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승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일단 내용 자체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우리 저희 학교의 AI 융합 교육 전공 관련해서는 김기현 교수님께서 저희 그 영어 전공을 맡고 계신 김기현 교수님께서 작년에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쪽 학교에 전임 교수 7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각 과별로도 한 분 이상씩 참여하셔서 강의와 학생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외부 강사를 지속적으로 섭외하셔가지고 항상 퀄리티가 높은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저희가 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도 150명 정도 입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원래 사실 50분까지라서 5분 안에 최대한 빠르게 한번 간략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과목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팅 수업이었었는데요. 뭐 강의 개수 취지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강의를 운영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학생 선생님들에게 수업 결과물로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라고 말씀드려서 그것들을 했는데 좀 재밌을 만한 사례들 말씀드리고 전체 프로젝트들을 살펴본 결과를 간단하게 분석을 5분 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지컬 컴퓨팅의 개념이랑 효과 같은 것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의 PC와 다르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하게 센서와 구동기를 이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든가 창의성, 태도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이미 기존 연구에서 아주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우리나라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보면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부분이 2015 교육과정에도 있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있었었는데요. 기존에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많은 편차가 아주 컸었죠. 노코딩,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노코딩을 할 수 있는 학습도 있었고 코딩을 하더라도 블루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까지 수준이 아주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인공지능 학습 사례들이 이제 거의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이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제대로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인식되더라도 이제 몇 %다 그런 것들로만 이제 정량화적인 것들로만 이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이제 여기다가 결합을 인공지능과 이제 결합을 하면 좀 더 그런 한계를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제를 하면서 그다음 향후 인공지능 학습 과정을 데이터 과학과 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면 그 전체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본교 설문 결과에서도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서 이제 과정을 만들게 되었고요. 하지만 실제 이거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아두이노 C 언어 같은 그 코딩 하기가 하는 것도 기존과 좀 다르고 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 하드웨어 자체도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겠지만 이제 단순히 센서 3개만 결합해도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게 여러 개가 돼버리면 선 자체도 아주 복잡해지고 센서 자체도 다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도 이제 학습해서 하기도 쉽지 않고 학생들한테 실제로 적용했을 때도 아주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많은 여러 가지 수업 콘텐츠가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제 위주로 많이 있었고 그 센서라든가 인공지능 플랫폼 자체를 조금 깊게 탐구해 보는 그런 쪽이 약간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난이도 부분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검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된 그런 환경을 세팅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현장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구축해주고 이제 선생님들이 쉽게 인공지능과 피지컬 컴퓨팅을 수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으로는 엠블록이라는 플랫폼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구로서는 이제 아두이노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는 이제 그 아두이노 실드라고 해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실드 중에 하나인 고릴라셀을 사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이런 설명들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엠블록이라는 게 어떤 거고 아두이노가 어떤 거고 아두이노 실드라는 게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넘어가겠고요. 주차별로 이제 기초적으로는 저희가 첫째 주에 기본적인 이론적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공지능 서비스와 피지컬 컴퓨팅 그 아두이노 센서들 연동하는 방법들을 일단 1주차 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 제안을 발표를 받고요. 그 다음 주차 때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와 피지컬 그 센서들을 연동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마지막에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식으로 주차별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한 주차를 간단하게 구성을 설명드리면 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특정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조금 심도 있게 어떤 식의 기능들이 가능한지를 다양한 각도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는 아두이노 센서에서도 특정 센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또 활용이 가능한지를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앞에서 배웠던 센서라든가 인공지능 서비스와 또 계속 누적해서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식의 좀 더 새로운 식으로 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재로 사용했던 그에서 제공해주는
그 예제를 한번 체험해보고 이것을 확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미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 재밌는 걸 하나 소개해드리면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스마트 신호등이라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스마트 신호등 같은 사례 한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 이제 스마트 신호등이 뭐냐고 하면 기존 신호등과 다르게 이제 보행자 길을 건널 때 조금 다양한 기능을 함으로써 이제 운전자를 좀 더 안전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세종시에는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걸 어느 학교 앞에 있는 그 신호등을 이제 학생들이 맨날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피지컬 컴퓨팅으로 한번 해보자. 그것들을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셔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본인 자녀가 사용하는 이제 레고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환경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계학습과 기계학습과 그 아두이노 이제 장비들을 이제 다 결합을 하셔서 만드신 화면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인식도가 안 높아져 가지고 생각하신 게 이제 배경을 아예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까만 배경으로 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원래 처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로 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센서들이 이제 이런 인형들 장난감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상 인식으로 바꾸셔가지고 하시고 다양한 이제 시도와 그걸 통해서 계속 고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 결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하나의 그 캐리어입니다. 캐리어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만드신 교구와 함께 이것과 함께 노트북을 함께 이제 들고 다니시면서 이제 수업 있을 때마다 이제 이걸 펼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재밌어서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 과목별로도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에다가 연동해서 프로젝트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다양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아두이노 센서도 다양한 센서를 사용해서 만드셨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 원했던 거는 이제 각각 선생님들이 본인 수업에도 그냥 적용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이해도와 역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만 그걸 그 한도 안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한된 시간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뭔가 결과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얻었던 게 선생님들에게도 후기를 보면 아주 그런 부분들이 진입장벽도 낮아진 것 같고 이번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만들었던 결과물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얻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론적 기반과 뭐 여러 가지 현장 시행착오들을 아주 많이 줄여준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들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원대학교 김승현 교수님께서 우수교육과정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관련 교육 내용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해서 1차년도 성과 발표 부분을 마치고 약 5분 정도 휴식한 후 5시에 전공 주임 교수님들을 모시고 2부 정기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